가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 날은 가야의 또 중심지이기도 했던 또 김해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이 전라도라고 이름 지어진 지 10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정도 1000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전라도 사람으로 또 호남인으로 또 호남을 바로 알면 참 좋지 않겠어요. 의미 있는 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황상석 선생님과 함께 장보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노성태 선생님 국제국사교사로 재직 중이면서 역사교사들의 모임을 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현지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공부하고 책도 내시고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셔서 우리 광주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로는, 고대 국가로는 형성되지 못하고 몰락을 하고 또 신라의 편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라는 왕국이 사라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은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전기 가야가 있고 후기 가야가 있는데, 전기 가야는 이제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를 6세기까지 누리다가 초기 국가는 형성이 되지 못하고 532년, 562년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한 500년, 600년 되죠, 스님. 오늘은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 중심으로 지금 대가야 박물관에 학예사로 재직 중이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소개를 잠깐 올리자면 정동락 선생님이세요. 그죠? 영남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박사까지 쭉 영남대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현재는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대학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대학에서. 현재는 고령군 대가야 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고령의 토기, 자기요지라는 책도 저술을 하셨고, 대가야의 고분과 산성 등 다수의 책을 저술을 하셨고, 저술에 참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가야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정동락 선생님과 즐거운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대동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훌륭한 강좌를 많이 하고, 특히 이번 강좌는 교수님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진짜 날리는 분들만 오셨어요. 저 빼놔놓고. 딴 분들은 다 진짜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한 칼 하시는 분들입니다. 훌륭한 유산이 많아요, 우리가. 세계 유산도 많고, 세계 기록 유산이니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유산으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유산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냥 많이 있다고만 해가지고는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쪽 뒤편으로 이렇게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왕과 왕족들의 무덤들이 쫙 있어요. 한 700기쯤 돼요. 이렇게 이 낙타등처럼 이렇게 불룩불룩 솟아서 있는 것만 이렇게 현재 육안으로 셀 수 있으니까 그걸 세보면 한 700기쯤 되는데, 이게 조상들이 남겨놓은 훌륭한 유산인데, 이걸 이제 저희는 요 옆에다가 이렇게 박물관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주변에다 이렇게 축제 같은 거를, 역사 축제를 해요. 대가야 체험 축제라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과거의 문화유산들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런 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 왔으니까 좀 자랑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랑을 좀 하려고 했는데, 탑사도 미리 오셨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우리 박물관은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국 유일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전국 유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다면 세계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 유일의 대가야서 전문 박물관이다. 이게 지금 고분군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한번, 예? 무슨 산인가요? 주산이라고 불리는 데입니다. 여기가. 네. 좀 이따 가면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풍경입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여기 이제 가야금 관련된 좀 이따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가야금의 조상이 이 광주하고 인연이 깊어요.
제가 오다가 신창동이라는 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신창동에서 가야금의 조상이 나왔어요. 좀 더 돼요. 거기 지금 가야금이 출토된 가야금의 조상이 출토된 곳이 광주 신창동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26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산이나 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뭔가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호황된다고 보여지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믿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부터 1600년 전이다. 우선 첫 번째 아까 선생님이 가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뭐 가야와 관련해서 억울한 게 많아요. 제일 억울한 게 뭐냐? 가야는 고구려 우리 고대의 역사를 우리 흔히 삼국시대라고 불러요. 그죠? 아마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라고 불렀고 그거는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 이전에도 소위 말하는 삼국시대, 참 삼국사기, 삼국유사라고 하는 우리 고대사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책들에서도 삼국이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삼국에는 가야가 없는 거예요. 가야가 빠져있다. 근데 이 가야라고 하는 국가는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기원전후 한 기원전이니까 0년에서부터 562년까지 존속한 나라예요. 대략 한 600년 전쯤 600년간 우리 고대에서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가야가 있었던 지역은 오늘날로 치면은 경상도와 호남 동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경상북도 고령을 비롯해서 경상남도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호남 동부 지역, 전라북도 남원, 임실, 장수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 여수, 순천, 광양에 이르는 이 지역까지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기원 서기 전후해서 600년 정도까지 존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가야가 562년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이 지역이 되겠죠. 광주 지역도 포함되는 이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660년에 망해요. 그리고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삼국이라고 하는 시기는 560년부터 660년까지, 그러니까 100년 정도는 삼국시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잃어버린 왕국 가야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되찾아야 되는 왕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우리 고대사에 대한 기본 인식이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 아까 저 강좌 보니까 온통 뭐 잃어버렸어요. 고조선도 잃어버렸고 뭐도 잃어버렸고 자꾸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대도 삼국시대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가야를 포함하는 사국시대라고 파악하는 게 우리 역사를 보다 더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자들 중에서 우리 고대를 삼국시대에 대한 반성으로 사국시대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이론들이 제기되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국시대라고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역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밖에 가서 어디 딴 데 아무 데나 가더라도 한 서너 마디만 들으면 저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알아요. 그죠? 또 광주분하고 같은 전라도라도 전주분들이 말투가 달라요. 제가 오늘 고령에서 광주까지 오는데요. 광주 대구간 옛날에 88 고속도로라고 불렀던 게 요게 최근에 새로 개통하면서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극복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동서화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중간쯤 되는데 영호남 화합의 광장이 있어요. 함량에 있어요. 화합의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중요한 과정인데 제가 일찍부터 이 동서화합을 직접 몸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대백 장군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놓는 건데 거기 보면 신라 화랑들이 얼굴이 막 화장하고 예쁘게 해가지고 막 가는 그런 형태로 드라마로 영화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화랑의 어떤 모습이 좀 희화시켜서 그렇겠지만 비슷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한번 대가야 복식을 이렇게 한번 복원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일본의 복식이에요. 원래 일본의 사람들이 입었던 원래 옷은 아마 연세 드신 선생님들 왜 군대에 가시면 비 올 때 입는 판초이 있죠. 네모나게 크다랗게 입고 거기다가 가운데 구멍만 뻥 뚫어가지고 목만 싹 내고 하는 그런 형태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옷들이 우리 한반도의 고대 국가의 영향, 특히 가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 받으면서 아까 우리 봤던 바지에 저고리가 있는 이런 기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우리 고대의 어떤 복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옷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이 그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대 사람들의 이 풍습, 되게 지금까지 이게 지금 한 1700년에서 막 한 1800년 전쯤에 사람들이 살았던 풍습을 소위 말하는 삼국지 위지동이적 하는데 이 중국 역사 기록에서 풀려났는데 가야, 신라 사람들은 가무와 음주를 좋아하는 풍습이 있다. 이게 지금 신천동에서 나온 가야금의 조상입니다. 이것도 경산에서 나온 건데 가야금 조상이고 요걸 이렇게 한번 복원해보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잘 없어지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애가 가야시대 때 사람들인데요. 가야시대 때 이게 사람들은 아가 태어나면 이게 머리를 돌로 콱 눌러 앞머리를 이렇게 콱 눌러서 막 한참 그렇게 계속 이렇게 눌러. 그렇게 되면은 요 앞이 푹 들어가게 되는 머리를 이렇게 돌로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 놓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중국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 김해에 갔다 오셨다 했는데 금간가야 지역의 무덤을 조사했는데 사람들의 요게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 요 머리가 이렇게 돌로 콱 눌려서 납작하게 만든 머리입니다. 그들이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아마 이런 풍습들이 라고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다산 이렇게 많이 태어나기를 자손들이 번창하게 바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고대 사국의 공통성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고대 사국들이 가야라고 하는 국가를 비롯해서 고구려 신라 백제라든가 이런 지역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 이거 별로 100번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를 딱 뽑아서 이 밥그릇 소위 말하는 토기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고대 무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밥그릇이 달라요.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거 신라 밥그릇이에요. 뭐 다른 거는 세세하게 치우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접시예요. 접시인데 다리가 달려 있다고 해가지고 굽다리 접시라고 이름 붙여진 그릇입니다. 요거 딱 이렇게 제시하면은 선생님들 왜 우리 그 제사 지낼 때 제기들이 다 이래요. 그죠? 아마 우리 제기들은 이런 어떤 고대의 이런 토기들의 전통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굽다리 접시입니다. 굽다리 접시의 모양 중에서 여기 뚫려 있는 구멍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 각도의 위치, 모양 이런 걸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고 요 신라 겁니로 근데 이 토기로 보면 신라와 가깝다. 이 성주 건데 성주에는 가야 중에서 소위 성산가야라고 하는 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성주 지역도 신라적인 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산가야도 원래 가야였는데 신라화된 것인지 아니면 신라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인지 지금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밥그릇으로 봐도 고구려 백제 신라는 물론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대의 가야
뭐 육가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그 각각에 있는 가야 지역 사람들은 서로 모양이 다른 그래서 어떤 그 밥그릇마다 다른가 이거 무덤 형태도 다르고요. 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문화를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 볼 수 있고요. 이거 가야 사람들 가야의 왕관입니다. 특히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나온 고령에서 나온 대가야의 왕이 머리에 이거 백제 좀 모양이 좀 다릅니다. 이 백제 겁니다. 이거 신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 세 개를 갖다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고구려 참 신라 가야 백제 이 왕들이 요즘 뭐 유엔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회의한다 이렇게 하면 멀리서 봐도 저 사람 백제 왕이야 저 사람 가야 왕이야 저 사람 신라 왕이야 구분을 확실히 할 정도로 머리에서는 밥그릇만 다른 게 아니고 머리에서는 관들도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토기뿐만 아니고 거기 나오는 귀골이라든가 무덤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요즘 이 우리나라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게 워낙 발달해가지고 아까 그 밥그릇 있죠. 그 밥그릇을 4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가야가 망하는 562년까지 밥그릇을 똑같은 모양의 밥그릇을 갖다 놔놓고 10년 단위로 끌어가지고 한 줄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고고학이 발전했어요. 라고 그려줄 것 같아요. 근데 좀 뭔가. 근데 이 사람들은 막 말 타고 가면서 막 뒤로 이렇게 팔 막 핑핑 쏘는 그런 이 그림들이라든가를 보고 고구려 사람들의 진취적인 기상을 우리가 금방 이게 떠올릴 수 있다. 이 고구려 사람, 지금 우리는 뭐 하고 놀죠? 노래방 가서 놀고 뭐 이렇게 합니까? 뭐 야구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 촛불 켜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고구려 사람들은 이러고 놀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한 30cm 정도 되는 네모난 사각 박스를 만들어요. 그러고 이 막대기를 꽂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한 8개씩, 5개씩 이렇게 세워, 일렬로 이렇게 쭉 세워놓고 저쪽 옆에서 말 타고 와요. 말 타고 오면서 활을 팍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화살이 이 관역들을 팍팍팍팍 관통해가지고 몇 개 관통했냐? 이러고 놀았어요. 이게 마사히, 말 타고 활 쏘는 놀이인데요. 이러고 놀았다. 여기 지금 뭐 앉아서 심판도 있고 몇 개 뚫었다 이런 거 보는 이거 문영왕 언제냐 이걸 보면서 우아하고 세련된 백제 사람들의 신비한 미적 감각 같은 걸 막 10마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문영왕릉에 출토된 이걸 공주박물관 가서 외국 사람들 딱 보여주면 그냥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웃고 있는 이 미소가 신라 천년의 미소, 신라의 소박하고 순박한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경주 가면 온통 이걸로 도배가 돼 있어요. 이 가야는 그래서 이게 가야입니다. 그냥 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아니면 한국의 문화유산의 재발견 이 제목인데 여기서 이 가야 사람들의 미를 재발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재발견하는 거는 이 유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재발견해 줘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광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양파 모양이 가운데 있고 여기 그 앵무새 부리처럼 돼 있는 게 아래 위로 있고 양쪽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줄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돼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요거하고 요 길이, 요거하고 요 길이, 요 높이하고 요 높이를 대보면 정확하게 1대 1.424.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장 균형감이 있고 우리 왜 사진 뽑을 때도 6대 4로 뽑는 딱 그 비율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감과 균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놓은서 이렇게 실용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예술성을 나름대로 가미한 가야 문화의 특징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고령에 오시면 이거 보러 오셔야 돼요. 이 후사 책에도 나와요. 양전동 암각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를 이렇게 뺑뺑뺑 돌려놓은 선사시대의 바위 그림입니다. 요거 뭐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과 그림 일기 그리라 하면 오늘 날씨 맑은 하면 이렇게 뺑뺑 해가지고 되니. 그러고 여 주변으로 이렇게 막 나와 있는 이 탈 모양인지 뭔지 모르는 이 그림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림 크게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태양과 관련되는 거고, 요거는 아마 뭔가 이게 여러 이름으로 불려요. 여러 이름을 불린다는 건 이게 뭔지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그 어떤 신의 얼굴을 이렇게 형상을 시켜 놓은 거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동심은 여기 신면형이라고 부르는 그림. 요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고대의 이 국가들은 아까 고대 국가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최고 지배자가 아주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당성을 가져야 돼요. 신성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렇다는 거죠. 고조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고 나는 너하고는 달라. 아주 신령스럽고 신성스러운 핏줄을 가지고 있어. 그걸로 정당성을 만드는데 그 정당성을 만드는 이야기가 곧 신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 흔히 신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신화들은 그 고조선을 비롯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왕실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신화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거는 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가야라고 하는 이 나라에는 신화가 두 종류가 전해져요. 두 종류가. 그리고 그 두 종류 중에서 첫 번째로 스님들이 잘 아시는 소위 말하는 김해의 금관가야 중심의 건국신화입니다. 이게 수로왕 건국신화. 그러고 알 6개가 내려온다 해서 이걸 우리가 알 6개 신화라고 부르고, 그걸 좀 한자로 이석이 하면 육난신화라고 부릅니다. 이제 김해 가신다고 하니까 김해 가시면 국립김해박물관 뒤산 구지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어요. 그 봉우리 꼭대기 위에 9명의 추장이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치면서 산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막 북치고 막 하면서 거북이를 협박해요. 거북이. 그러면서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게 쌤 잘 아시는 구지가요.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머리를 내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거북이를 막 구워서 먹겠다고 이렇게 협박하니까 하늘에서 아씨 그럼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금보자기에 사이져 있는 좀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알이 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6달입니다. 그리고 그 6달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사내 아이가 누가 되냐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국신화입니다. 이숭산이라고 보는데 요 멀리 뒤에 저 벚나무 뒤에 보이는 이 산이 가야산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인 것처럼 가야산의 맥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읍내에 고을의 진산인 주산에는 산성이 있어요. 대가야 시대 사놓은 산성이 있고, 그 산성이 한 8부 능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경상도 말하는 산대박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산만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꼭대기에 대가야 시대 왕과 왕족의 무덤인 고분군들이 이렇게 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맥이 쭉 내려와서 여기 딱 멈춰서는 곳에 대가야 궁성지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설명됩니다.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궁성, 왕궁, 관아가 여기 있고 방어시설인 산성, 고분 이 세 개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게 가야산이라는 거죠. 가야산이 이렇게 내려서 임해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고분이 여기까지 됩니다. 대략 한 길이가 2.4km, 폭이 150에서 200m 정도 폭에 2.4km 정도 되는 이 범위 안에 대략 700여 개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이게 지산동 고분군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을 알아요. 그건 삼국사기 딱 나오거든요. 덕급 일신 망나사방. 그래서 덕급 일신, 덕업이 나날이 새로워진다. 그것도 신자를 딱 따요.
망나 사방, 사방을 다 망라하겠다. 그래서 라자를 따서 신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백제는 백성종락 해가지고 백가제해 뭐 이렇게 해서 백제라고 하는 뜻이 나옵니다. 고구려는 구려인데 구려는 높은 성이야 이렇게 뜻이 나오는데 가야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야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진짜 불교하고 관련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가야의 그 기본적인 어원은 김해 지역에 있었던 구야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원이 됩니다. 구야. 그 구자가 개구자예요. 개하고 관련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박물관 앞에 보면 가야라고 하는 한자를 이렇게 써뒀어요. 그러니까 또 어르신들이 오셔서 가야라고 하는 한자 표기는 내가 아는 거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 어르신들은 여기 앞에다가 사람 인변이 두 개가 다 붙는 한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선 여기 아까 제가 지금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갖다 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야의 역사를 연구하는 혹은 우리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료가 삼국사기거든요. 근데 그 삼국사기를 찾아보면 가야는 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사람 인변이 안 붙은 가야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도 고려사의 기본적인 사료가 고려사인데 안 붙은 사료가 나와요. 근데 한 칸 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고려원고는 본래 대가야국회가 가야가 안 붙여져 있어요. 삼국사기에. 근데 한 칸 더 넘어와서 삼국사기보다 한 100년 정도 뒤에 120년 정도 뒤에 쓰여지는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으로 딱 넘어오면요. 여기다가 5가야, 5가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 인변을 하나 붙여줘요. 이게 절가자예요. 삼국유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쓴 일현 스님은 스님이니까 아마 불교하고 연관시켜서 가야를 생각하고 여기다가 살짝이 사람 인변을 하나를 더 붙여. 고려시대 때 불교에서 사람 인변을 하나 붙여놓으니까 이게 불교하고 관련시켜서 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꺼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희석시키려고 뒤에다가 하나 더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 인변이 2개 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야라고 하는 한자 표기는 크게 인변 없는 거, 하나 붙는 거, 2개 붙는 거 다 있어요. 이게 다 맞는 거죠. 우리 역사 기록에서 3가지가 다 나오는 게 맞는데 다만 기본적인 사료라고 하는 삼국사기에는 안 붙여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라고 하는 한자 표기는 다양한데 그게 다 잘 붙여져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능하다. 다만 여기 안 붙여져 있는 게 삼국사기의 기본 표현이기 때문에 그걸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안, 최치원, 석, 이정전의 말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최치원 선생이 있었어요. 최치원 선생이 선 이정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이 이정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해인사를 창건한 스님이에요. 해인사 창건한 스님의 전기를 쓰면서 거기에 최치원 선생이 이 대가야의 건국신하 가야산신 정겸모주가 천신 하늘신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여기 보시면은 대가야왕 내질주일 금강구강 내질청이 2사람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질주일이 언급되어졌기 때문에 형이라는 얘기고 나중에 언급되어진 내질청에는 수로왕의 청에는 수로왕의 별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인 거죠. 이걸 이제 그림을 한번 붙여보면 하늘신은 안 나오고 가야산신, 이 뒤에 가야산이고 가야산신 정겸모주가 아들 2명을 낳는데 그 중에서 얘가 더 큰 아들처럼 보이네요. 큰 아들이 대가야의 시조고 작은 아들이 금강가야의 시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정겸모주의 표정 영정입니다. 가야산신 정겸모주의. 그리고 제가 가야산이 되게 좋은 산이에요. 선생님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가시면 그 가야산 중에서도 제일 그 풍경이 좋은 데가 상하등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요상이 이렇게 생긴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게 그 가마바위라고 되어 있고 이 가마바위에 하늘신하고 가야산신이 만나서 결혼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전설이 여기 달라붙어 있어요. 소위 전설의 고향인 거죠. 근데 이 전설이 생길만 해요. 요놈 생긴 게. 그죠? 딱 보면, 요게 하늘신이 천신이고, 요게
여자 산신처럼 이렇게 남녀 결합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요. 다음에 해인사에는 한번 다 가보셨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해인사 입구에 딱 들어가면 조그마한 3칸짜리 건물이 하나 있고요. 이 건물에 국사단이라고 하는 현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요즘 지금 산신각이에요, 산신각. 근데 산신각 내에 보면 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까 가야산신 정겸모주와 아들 2명, 수로왕하고 대가야 시조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대의 선생님, 산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우리 한국 고대의 산신. 한국 사람이 그렇게 산신을 숭배합니다, 산악을.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등산하시는 거 좋아하고요. 한국인과 산은 떼어놓을 수 없는데, 원래 고대의 산신은 여성성을 가집니다. 여성성. 남자는 아까 천신, 하늘 신은 남성성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산신은 여성성을 가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가야산의 정겸모주라고 하는 여자신이고, 지리산도 지리산 성모, 선도산, 경주에 있는 선도산도 성모예요. 근데 이 산신에 대한 여성성이 고려시대까지 이어져요. 고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시대 때까지는 산신이 대체로 다 여자였어요.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 다르세요. 조선시대가 되면 무슨 여자가 산신이야. 그래서 산신을 다 할아버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산신의 여성성을 남성으로 다 전환시켜가지고 다 남자가 돼가지고 지금 산신각에 가면 다 할아버지예요. 유일하게 몇 군데 안 돼 있는 게 아까 나오는 지리산 성모라고 하는 건 역사 기록으로 지금 나와 있고, 가야산의 산신은 국사단에 이렇게 여성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해인사가 802년에 건립되는데, 해인사가 건립되기 전에 해인사 자리는 가야산신을 제사 지내는 제사터였습니다. 그 자리에 절이 들어서면서 해인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아까 그게 최초원 선생이 아까 이정전을 쓰면서 왜 가야산신 얘기를 왜 하냐? 이정이라는 분은 해인사를 창건하신 분인데, 그죠? 그래서 그 해인사를 창건하신 분의 조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정의 조상이 대가야의 왕하고 관련되고, 그래서 막 조상 얘기를 쓰잖아요. 우리 전기책 쓸 때 할아버지는 어떻고 시조 28대 손, 참 28대 조 시조는 누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쓰면서 이 가야의 건국 신화를 적었고, 그 해인사가 가야산신을 제사 지내는 제사터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최종성이 적어 놓은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명도 그래 해놨어요. 국사단은 여기 보시면은 가야산신 정겸모주가 이렇게 있었던 곳이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인사 가시면 8만 대장경도 보시고 부처님께 인사도 하셔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원래 주인, 해인사터의 원래 주인인 정겸모주도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대가야국 성지입니다. 그 모든, 그러니까 이 어느 이 자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대가야국 성지가 있어요. 대가야국 성지라고 하는 비석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고령향교에 있는데, 이 자리가 우리 한국 역사의 2000년 역사를 한 방에 보여주면 됩니다. 대가야국 성지라고 하는 이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비석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찍어놓은 유리원판 사진입니다. 일본 군인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서희 임나일본부하고 관련되는 임나대가야국 성지라고 하는 큰 비석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지 섞는 사람 이름을 딱 지어놨어요. 남차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차랑이가 뭐냐면 조선 총독부 총독이 1939년도에 여기다가 이 비석을 세웁니다. 이 비석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일제가 1910년대 한국을 합방하기 전부터 이 조선을,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1910년대 조선을 식민지 시키고 나서부터 소위 조선은 원래 고대에 우리 일본이 지배했던 나라야. 그러니까 조선을 우리가 지금 식민지로 삼는 건 당연해. 그게 지금 식민사관. 근데 우기는데 그 우기는 장소가 하필 여기였어요. 여기다가 임나대가야국 성지, 임나대가야국의 성이 있었던 곳이 여기야.
임나일본부 중심지가 여기야라고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여기다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이게 그 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석이 세워지고 난 이후 일본 사람들은 이 근처에 오는, 그러니까 고령이라든가 이 근처 대구 뭐 이쪽 아니면 서울 보러 가는 이 일본 군인들이든 이 사람들은 다 여기 옵니다. 왜? 여기가 성지니까. 요즘은 성지순례 하듯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특히 군인들, 군국주의자들이 와서 여기다 기념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남았던 사진입니다. 해방이 되고 나면 기분 나쁘죠. 그런 사람들이 이 비석에다가 우리 요즘도 왜 아버지 가시잖아요. 말 안 들으면 팔에 분다고. 그래서 지금 파내고 있습니다. 이게 1985년도에 우리 소위 말하는 독립기념관이 지금 천안 아산 쪽에 만들어집니다. 이쪽 천안 이 독립기념관 쪽에서 나라가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 비석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비석은 이렇게 파여진 채로 지금 독립기념관이 야외에 뜰에 세워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요 비석이 있는 데가 고령향교가 있어요, 지금. 멀리 보시면 비석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고령향교가 있습니다. 여기를 1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가야에 궁성이 있던 데죠. 이게 지금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특히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주목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땅속에 뭐가 있는지 파보고 막 이만큼 판 거예요. 한 2m 정도. 여기서 똑같은 거 찾았어요. 보시면 땅바닥에 검게 디귿자처럼 돼 있고 아웅이처럼 돼 있고, 다시 한번 빼고 하면은 여기 바닥에 이렇게 디귿자처럼 돼 있고 아웅이. 이 지금 왕궁에 이거는 지금 안악 3호분이 고구려 벽화고분에 있는 그 수락관 음식 조리하는 데인데요. 이거하고 비슷한 건물이 가야 시대 때 지금 대가야 시대 궁성지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562년 9월에 이 대가야가 멸망을 해요. 이 대가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왜 그 백제는 멸망하고 나서 660년이 늘어나서 900년이니까 한 200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우리 백제 멸망한 게 억울해. 다시 백제를 되돌려야 돼. 이게 진한도행 이도학생은 후백제잖아요, 그죠? 이 백제도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 대가야 지역에도 그런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고려 사람들도 신라는 우리 가야를 멸망시킨 국가야라고 하는 불만들이 팽배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달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불태웠던 이 궁성지 자리에다가 신라가 살살 꼬시면서 달래면서 뭘 하면은 절을 세워요. 거기 가고 너 나라는 멸망했지만 부처님한테 열심히 밀고 하면 복받고 해서 불만 갖지 마 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다가 절을 세웁니다. 이 절에서 나온 기와들입니다. 그 절이 조선시대가 돼서 아까 보시는 그 향교가 있고, 그 향교가 나라가 망하니까 거기 이제 임나일본의 성지가 되고, 최근 그러니까 대가야 시대 때부터 왕궁에서 절에서 향교에서 임나의 성지가 됐다가 지금은 다시 되돌려져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자리가 고령의 역사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령의 고분군의 모습입니다. 이 양쪽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아래쪽으로 오고 여기에 지금 고분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데 왕인지 귀족인지 정확히 구별이 안 되지만 이제 왕이라고 합시다. 왕이 묻히는 데, 무덤 주인공이 묻히는 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무덤 주인공이 저 세상에 가서 써야 될 물건을 넣어주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로 큰 방인데 창고를 영어로는 T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임금님이 저 세상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혼자서 가면 누가 연설문도 못 고쳐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저 세상 가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종이나 시녀나 아니면은
마부, 이게 요즘 치면은 리무진 기사, 아니면 부속실에 있는 뭐 무슨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죽여서 함께 매장을 시킵니다. 그걸 우리는 고대 순장이라고 그래요. 그죠? 순장이라고 하는 게,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그죠? 저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꾀목거리들을 왕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저성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시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함께 죽여서 매장시켜 놓는, 그게 순장인데요. 여기 기본적으로 요 옆에 있는 작은 무덤들, 요게 순장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묻히는 어떤 돌방이라고 합니다. 큰 방.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순장당한 사람들의 무덤. 여기 세 개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면서 대가야의 무덤을 이룹니다. 이 무덤이 참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발굴 조사가 됐어요. 1977년도에 발굴 조사가 됐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일 크니까 여기가 왕이 묻히는데, 근데 이 왕은 T자 모양으로 하거나 해가지고 창고를 만들어 둔다고 그랬는데, 이 왕은 부자여서 창고가 두 개예요.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이건, 여기 1번부터 한 바퀴 빙 돌아서 오면 32번까지 작은 무덤이 또 있어요. 그게 순장당한 사람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 하나 속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돌방에도 막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다 하면은 대략 40명쯤 되는 사람을 순장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덤을 엄청나게 많이 발굴했는데, 한 무덤 속에 40명쯤 순장시킨 몇 명밖에 없어요. 제일 많은 사람을 순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순장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무덤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지산동 44호 고분입니다. 이 45호 고분이고요. 이게 한 쪽으로 있습니다. 아까 했는 걸 하면 여기가 주인공, 여기가 창고, 요거 작은 무덤방, 요거는 순장당한 사람들이라는 걸 선생님들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장된 거예요. 이렇게 10몇 명이. 그 다음에 제가 자꾸 발굴하면 하는 말이 있는데, 조사하면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하나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왕이 묻히는데, 여기가 창고, 주변에 있는 이 작은 무덤이 순장당한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뭔가 이렇게 케이크 모양으로 이렇게 줄이 뭔가 칸이 쳐져 있어요. 이렇게. 이 무덤 하나를 만드는데 케이크 모양처럼 이렇게 줄을 쫙 이게 동서남북으로 축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22개의 구획으로 케이크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이 무덤. 여기 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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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이 22개의 구역은 각각 구역이 담당한 사람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딱 적절한 예는 알겠는데, 광주시장이 이렇게 왕이라 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이 왕의 무덤을 만드는데 서구청장, 그 다음에 무슨 남부청장,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 맡은 구역을 하나씩 이렇게 맡겨줍니다. 그래서 다 왕의 무덤을 만드는데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결속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듭니다. 한편으로 이 무덤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왕이 묻히는 데고, 여기가 창고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고니까 물건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보시면 이게 좀 덜 밝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뭔가 막 톡이라든가 이게 물건들이 가득 차 있죠. 가득 차 있는데 여기만 비어져 있어요. 여기랑 다 채우면 좋은데 창고를 이 두 공간이 비어져 있어요. 저 두 군데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비어져 있어요. 여기는 창고지기가 들어간 자리입니다. 창고지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박물관에요. 수장고가 있어요. 이게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 수장고에는 반드시 2명이 들어가야 돼요. 꼭 그럴 일은 없는데 저하고 들어가면 하기사 1명 들어가고 2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그죠? 혹시 뭐 이렇게 세비 올까봐 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창고지기도 대체로 2명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창고에 숨질까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사하면은 다 나오는데 그 외에도 이제 무덤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나라 이름이 없으면 나라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 왜 지금 뭐 무슨 이름도 잘 모르는 코트 디부아르 갖고 하는 뭐 무슨 인구가 뭐 한 20만 명, 30만 명 되는데도 그 나라 이름이 있으면 그 나라예요. 중국 산동반도 이거 우리나라보다 한 서너 배 더 큰데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중국에 부속되어 있는 성인 거죠. 도시 정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명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뭐 되게 힘이 있다고 그게 나라고 뭐 조그만하고 힘없다고 해서 나라가 아닌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건 우리 한말도 마찬가지예요. 한말에 조선이 있다가 대한제국이 되는데 대한제국은 나라가 아닌 거죠. 뭐 왜 왕의 아버지가 어디 뭐 러시아 공사관에 막 도망가 보기도 하고 뭐 이런 나라가 아니지만 그게 제국인 거예요. 황제를 얘기하고. 그게 지금 그래서 이 대한제국이 우리가 의미를 찾는데, 이 가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세히 보시면, 대가야의 왕은 자기를 뭐라 불렀냐? 여기 보시면, 글자가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대왕은 왕 중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왜 강개토 왕을 우리가 흔히 호태왕이라고 부르고 태왕이라고 부르는데, 태왕과 대왕은 같은 여기다 하나 찍으면 태와 태는 같이 써요. 여기 점 하나 찍으면 태가 되니까. 그렇게도 하고 원래 대나 태는 통용되는데 이 가야의 왕, 이 대가야의 왕은 자기를 그냥 왕이라고 안 하고 대왕이라고 왕 중에 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아까 지금 그럼 그 대왕이 진짜 뭐 우리 강개토 왕만큼 힘이 있냐 이렇게 따지면은 그건 뭐 얘기가 곤란해지지만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 하부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백제는 이게 좀 중국식으로 이름을 제가 근데 아까 문화는 귀걸이도 비슷하고 막 백제랑 가야가 굉장히 친연성을 가지는데 이름 짓는 방식만은 가야와 신라가 같아요. 특히 여기 보시면 두이자에 얻을득자에 알지자를 씁니다. 이름 끝자 우리도 지금 애들 이렇게 제 동생이 동수고 제가 동락인데요. 돌림자 동자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 짓는 방식이 있는데 이 가야 사람들 이름은 끝자리에 지자를 넣습니다. 이게 남성 종절형 의미, 존칭형 의미, 무슨 님이라고 하는 남자 이름 뒤에 넣는 거예요. 이덕지라고.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신라장군 이사부지를 붙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부지왕 이렇게 처마총에 사부지 지자가 돼요. 그래서 이름 끝자리에는 지자를 붙이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훌륭한 유산들이 많고 그걸 어떻게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걸 다시 어떻게 현재에 활용하고 재현하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토기 고령에 있는 아들은 초등학교 다니고 하면 다 이런 함식 만들어 봐요. 우럭. 이 우럭스님과도 이게 아까 광주신 창동에서 나왔다고 하는 가야금의 조상 현악기의 보건품입니다. 이게 우럭이 가야에 있다가 신라로 망명을 해요. 그리고 그 망명해서 그 신라의 궁중음악인 대악으로 가야금 연주곡을 신라에서 연주합니다. 그게 7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신라에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요. 일본 왕실을 보물창고로 하는 정창원에 있는 가야금인데, 오늘 지금 일본에서는 신라금이라고 불러요. 가야금. 이게 전통적인 가야금의 특징은 이거죠. 양머리처럼 생긴, 이게 지금 악기라든가 이런 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고령의 장인들, 가야금 경연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야금을 오늘로 이렇게 살리고 복원하고 하는 노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궁성지 비가 있는 것이고요. 아들이 뛰노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애들이 좀 커서 이제 대학생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정도 되면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에 대한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이 친구들은 이 가야 역사를 우리 역사로 온전히 이해하면서 삼국이라고 안 하고 사국으로 부르는 그런 시대가 올 걸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에 보신 건데 이런 활용들을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광주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역사적인 전통. 제가 생각하기로는 5.18이나 민주화도 지금 광주가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널리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박물관 뜰에 피 있는 꽃인데요. 이게 나리꽃입니다. 나리꽃의 꽃말이 이런 거예요. 순결, 깨끗한 마음 이런 것도 있는데 당신의 사랑을 원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야다. 가야뿐만 아니고 선생님들이 지금 강의 들으시는 고조선, 후백제, 국가들 이런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은 다 원하고 있다. 장시간 원래 이 강의 할 때 쉬지 말고 좀 빨리 맞춰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쉬지도 못하고 제가 시간을 끝까지 잘 맞추지도 못했어요. 예, 이상 예, 고생하셨습니다. And too soon we had to part in that wonderful moment. Something happened to my heart, so I keep changing partners till you're 너무 잘해서 그냥 oh my darling, I will never change partners again. 네, 평상시에도 사용하고 제기로도 사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평상시에 썼는 거는 이런 거 좀 깨지기 쉬우니까 나무로 만든 왜 신창동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광주박물관 가면 막 나무로 된 것들이 많은데 그것도 역시 이렇게 높이 있는 그릇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평상시에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도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Change partners. Oh, my darling, I will never change partners again. Never again. Never again.